그의 겨울 316쪽. 이제 그때를 얘기하겠다. 내가 몸담아 있던 그 집이 조용한 시골 요간에서 갑자기 색시 17과 9개의 미실을 가진,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이 들끓는 요정으로 변하는 때를, 봄, 여름 내내 어쩌다 한둘 있는 뜨내기 손이나 가까운 산판에 서사 아직 숙소를 못 정한 부임초의 교훈 같은 이들만으로 쓸쓸할 짝이 없던 그 집은 가을 바람과 함께 활기를 되찾는다. 우선 여름 내 버려져 있던 마당의 하단이 손질되고 더럽혀진 해벽과 칠이 벗겨진 기둥이며 대문이 새롭게 단장된다. 누렇게 변색하고 뚫어진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도배며 장판까지 다시 한다. 창호지 바른 별창에 어설픈 커튼이 드리워지는 것도 그 무렵이다. 그렇게 집 꾸미기가 끝나면 주인 내외는 또 다른 준비에 들어간다. 주인 아저씨는 멀리 T씨까지 나가 색시들을 데려오고, 아주머니는 또 가까운 A씨에 나가 대도시의 어떤 요정 못지않는 고급의 안주거리를 사들인다. 그동안 다른 손님은 일치 받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곳을 찾아드는 사람은 통칭 감정원이라 불리는 일단의 별정직 공무원들이다. 얼핏 들으면 몇 명의 공무원이 온다고 해서 그 많은 방과 색시 그리고 매주 한 리어카가 넘는 고급 안주가 필요하다는 게 이상할지 모르겠다. 주인 내외가 그 모든 준비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집에 있게 된 나는 처음에는 그 법석이 언뜻 이기지 않았다. 그러나 감정원들이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알 것도 같았다. 그들이야말로 그 지방의 주산물인 잎담배의 정급을 매기고 무게를 달 사람들이었다. 당시 그 면의 인구는 10,000명 남짓했는데 수납대금은 7억에 이르고 있었다. 1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면 대단한 금액으로 잎담배는 그 지방 사람들 농사 정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잎담배의 등급은 전혀 그들을 감정원의 유관에 맡겨져 있었다. 물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기계적인 정확성은 기대할 수 없었다. 감정원의 주관에 따라 한두 등급은 차이가 날 수 있었다. 그것도 객관적인 정명이나 책임 추궁이 거의 불가능한 차이였다. 경력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두 등급이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다 지은 농사를 두고도 상당한 액수를 덕볼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었다. 그 밖에 저울지도 수납 대금에 영향을 미쳤다. 일정한 규격이야 있지만 잎담배 포장이 항상 정확한 무게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이 또 저울질하는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감을 가능하게 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보통의 농가라도 감정을 잘하고 못하는 데 따라 10여만 원의 차액이 날 수 있었다. 당시 사립대학 등록금이 5만 원 안팎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누군들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이야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그때 그곳 주민들이 이용하던 증해 루트는 대개 두 갈래였다. 하나는 연초 조합 총대를 통하는 것으로 수가 많고 드러나기 쉬워 종종 효과를 못 보는 수가 있었다. 그에 비해 주인 아저씨를 통하는 다른 한 길은 엄밀하면서도 정확했다. 그 집이 그렇게 흥청대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에 있었다. 지금도 선명히 떠오른다. 매일매일 벌어지던 술자리와 색시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 그리고 경적자들의 아침에 둘러싸인 그 감정원들, 그 중에서도 갑을 감정으로 불리는 두 사람은 무슨 당당한 제왕과도 같았다. 훌 나는 우연히 그들의 직급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대단찮은 것이어서 몹시 놀란 적이 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그들은 내게 무례하고 그만스럽게 대했고 나 또한 그들에게 적잖은 악의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글이 그들의 오래된 비리를 덜추기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의 추억 속에서 아무래도 잊지 못할 것은 색시들이다. 아름답고 사랑스럽던 그러나 더 자주는 쓸쓸하고 가엾던 그녀들은 정말 여러 곳에서 맞다.
주인 아저씨는 한결같이 DC의 직업소개서에서 데려왔다고 하지만 그녀들의 고향과 출신은 모두 달랐다. 남해에 섬 아가씨가 있는가 하면 강원도 산골에서 온 색시가 있었고, 기주촌에서 밀려난 양공주가 있는가 하면 전문 학교를 중퇴한 소 인텔리도 있었다. 내가 그곳에 있는 2달 동안에 그렇게 모두 12명의 색시가 다녀갔다. 그녀들의 생활은 일견 유쾌하면서도 눈물겨웠다. 이런 저녁 물찬 제비와 같이 맵시 있는 한복 차림에 정성 들인 화장을 마친 그녀들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알맞게 술이 오른 그녀들이 신나게 유행가 가락을 뽑아 올리거나 깔깔거리고 있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즐거운 인생도 있구나 싶었다. 가불 감정에 사랑을 받는 색시가 형제자들의 간접적인 아참 덕분에 옷깃이나 벗은목에서 당시 최고의 건이었던 500원짜리를 몇 장이고 꺼내는 것을 볼 때는 괜찮은 직업도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완전히 알몸인 채 짓궂은 손님에게 곤욕을 당하거나 무리하게 섞어 마신 술로 정신없이 기어내고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녀들은 그대로 연민이었다. 늦은 아침 세수를 마치고 들어서는 그녀들의 얼굴을 대하는 것은 언제나 섬찟했다. 알코올과 값싼 화장품의 납독으로 그녀들의 피부는 푸르댕댕했고 드러는 벌겋게 성나 있었다. 그녀들은 아무도 아침을 먹지 못했고 점심은 맵고 짠 국수나 비빔밥으로 때웠다. 그리고 저녁은 다시 아무도 먹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끔찍했다. 손님방에 들어가서 더 많은 술과 안주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도해의 잔인한 푸조들에게서 받은 단련이 무슨 불문율처럼 그들의 몸에 배인 것이었다. 그렇게 시달린 위와 간장 때문에 그녀들은 가끔 웩웩 헛구역질을 해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김양이라고 불리는 아주 나이 어린 색시가 있었는데 그 무렵 갑 감정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가 늦은 점심을 들고 있는데 갑 감정이 불쑥 들어와서 김양을 찾았다. 맛있게 밥을 비벼 놓고 막 첫술을 뜨려던 그녀는 숟가락을 밥그릇에 걸쳐놓은 채 그의 방으로 갔다. 10여 분 후에 약간 흩어진 예무새로 돌아온 그녀는 밥그릇에 걸쳐둔 숟가락을 소리나게 상에 내려놓았다. 개새끼 하며 내뱉는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그녀의 스웨트 주머니에는 방금 함부로 쑤셔넣은 듯한 500원 몇 장이 그런 그녀를 조소하듯 비죽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나도 왠지 콧마루가 시큰하고 목이 메어와 들고 있던 밥숟가락을 놓고 말았다. 젖먹이를 떼놓고 와 불어오른 저 때문에 며칠이나 잠 못 자던 색시, 복역 중인 남편을 만나러 줄마다 A씨로 나가던 색시, 계모 밑에 담겨둔 오랍동생이 그리워 밤마다 눈물 짓던 색시, 쓸쓸한 기억이다. 온몸이 담뱃불과 매질로 흉터투성이던 색시. 그러나 바로 자기를 그렇게 만든 남자를 못 잊어 술만 취하면 아무나 붙들고 넋도록 신세타령을 하던 그녀의 치정도 추억하며 눈물겹다. 그 밖에 주나 옥수수밖에 안 되는 개골짝 비탈밭에 담배를 심어 갑자기 큰돈을 만지게 된 시골 사람들의 소비 강태, 도벌꾼에 불과한 엉터리 사장들의 거드름, 연일 계속되던 골방의 마작판과 그 열기를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들 중 몇몇은 어찌나 열심히 잼바와 벤치통을 찾았던지 나중에 경찰에 불러갔어도 조서에 찍을 지문이 없었다. 그리고 각다기처럼 몰려오던 무보수 주재 기자들, 기상천외한 그 면의 신문인 협회 회원들, 그들은 모두 100부 미만을 가진 일간지의 지국장들이었다. 그러나 그만하련다. 나는 아직 그들 중 누구도 나무라거나 동정할 처지가 못되고 또 이 글도 그들에게 바쳐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쨌든 처음 얼마 동안 그곳의 생활은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무렵에 내게 유쾌했던 것은 내가 자신의 권유에 의지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미 나는 그때까지 몇 번인가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 본 적이 있었지만 그 겨울의 그런 느낌은 분명 새롭고 특이한 경험이었다. 거기다가 그곳의 생활에는 내 이목을 번거롭게 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사유를 자극하는 것이 없었다. 그 입담배 감정원들, 색시들, 경작자들, 나는 제법 생생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들은 내가 저 아득한 세월의 어둠 속에서 상당히 구심하여 기억해낸 사람들이다. 당시 내게 있어서 그들의 존재란 내 두터운 무의식과 방심의 벽 너머를 어른거리던 어떤 현상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생활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채 2달이 되기도 전에 나는 깊은 동면에 빠진 내 의식을 자극하는 2개의 상반된 목소리를 내부로부터 들었다. 그중 하나는 엄흉하게 이죽거렸다. 너는 무슨 대단한 구도의 길이라도 나서는 것처럼 내 도시와 학교를 떠났다. 가장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지난 몇 개월을 어지러이 돌아다녔다. 그래, 이제 너는 깨닫없이 너를 몰아낸 그 허무와 절망의 실체를 파악했는가? 그렇게도 열렬하게 도달하고자 했던 이른바 그 결단이란 것에 조금이라도 접근했는가? 혹 너는 자신의 비겁과 우유부단을 피상적인 자기 학대로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네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 회피나 유예에 불과하지 않는가? 다른 하나는 우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쩌면 너의 출발은 용감하고 뜻깊은 것이었다. 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상의 여러 가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찾고 확인하기 위해 떠났다. 그렇지만 지금 너는 엉뚱한 곳에서 젊음과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이 시간도 영악하고 날린 아이들은 수없이 너를 앞질러 가고 있다. 전날 밤 감한 텃으로 목이 타 깬 어떤 새벽 우연히 듣게 된 그 목소리들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거기다가 그곳에는 또 언제부터인가 그 생활의 청산을 강요하는 사람이 둘이나 생겼다. 그 하나는 온 지 얼마 안 되는 윤양이란 색시였다. 어딘가 너선해 보이는 여자로 시간만 나면 두툼한 대학 노트에 유행가 가사 같은 글을 꺼적였는데 그녀는 곧잘 엉뚱한 상상으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저 방우씨는 말이죠. 시인이죠. 그쵸. 난 다 알아요. 당신 전에는 도회에 살았죠. 대학도 다녔죠. 그쵸? 난 다 알아요. 이래 봐도 난 당신 같은 사람과 사랑해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헤어졌지만 되게 그런 식이었다. 그 맺힌 데 없는 철저하게 유행가 가사적인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없는 사이에 내 가방을 들쑤서 놓는가 하면 손님방을 빠져나와 내가 군불을 떼고 있는 아궁이로 달려들었다. 말이 없으면 무시한다고 성을 내고 대꾸를 하면 금방 자기의 터무니없는 상상을 더욱 비약시켰다. 당신 아버지는 큰 회사 사장이죠? 그쵸. 당신 애인은 백혈병으로 죽었죠? 그쵸. 미칠 지경이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뭉퉁한 턱에 왕방울눈을 가진 그곳 지서 차석이었다. 우연히 그 술집에 들려 나를 본 후 그는 왠지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나로 보아서는 괴롭기 짝이 없는 관심이었다. 그는 내가 자기의 늦은 출세를 벌충해 줄 무슨 끔찍한 범죄자로 지레짐작을 하고 있었다. 몇 번 불려다니다가 못 견딘 내가 그만 학생증을 보이고 말았는데 그게 오히려 그의 확신을 불을 지르고 말았다. 데모에 몇 번이나 가담했느냐? 반정부 활동을 한 적은 없느냐? 방금 재판이 진행 중인 무슨 당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정말 성가신 노릇이었다. 이래저래 나는 결국 그곳을 떠날 결심을 했다. 이웃집 감나무에 무수리가 반짝이는 어느 아침이었는데 나는 주인 아저씨에게만 간단히 작별을 하고 종종 걸음으로 그 면을 빠져나왔다. 그곳의 추억에 덧붙일 게 있다면 그것은 윤양과의 기묘한 작별이었다. 내가 오리쯤 걸어 나왔을 때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들었는지 윤양이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다. 애써 지은 내 냉담한 표정이 아니었더라면 그대로 달려와 안길 기세였다. 그녀는 고운 포장지에 쌓인 조그만 물건을 불쑥 내밀었다. 손수건이에요. 방우씨를 위해 진작에 준비해뒀어요. 떠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숨을 가다듬더니 쓸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실 그 사람은 시인이 아니었어요. 저를 짓밟고 돈이나 뜯어간 사기꾼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시인의 사랑을 얻고 싶었거든요. 오래오래 절 기억해 주시겠어요? 그런 그녀의 두 눈에 낸 원인 모를 물기가 어려웠었다. 그때만은 나에게도 그녀의 두 눈이 멍청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녀야말로 시인이 아니었던가 싶다. 겨울은 이미 깊어 있었다. 나는 단숨에 20리를 걸어 내륙으로 통하는 도로와 바닷가로 가게 되는 도로의 분기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내가 택한 길은 바다 쪽이었다. 나는 바닷가 태생도 아니고 살아서도 그것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적은 없었다. 더구나 그때는 이미 배를 타겠다든가 하는 따위 현실적인 이유도 없는 데다 길은 또 내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지금도 보관돼 있는 그때의 수첩에는 바다가 나를 부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꾸밈이나 가장의 기색 없이 바다가 오래전부터 나를 손짓하고 유혹했다고 적혀있다. 그것으로 보아 그때 내가 귀를 기울인 내부의 목소리는 결단을 재촉하던 가격한 쪼국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 목소리에 따라 선 이 잔을 던져버릴 것이냐, 참고 마실 것이냐를 결정한 장소를 바다로 택했음에 분명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배후에는 갓벗어난 21의 내 나이가 있었다. 솔직히 말해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한들 엉뚱할 수 있으랴. 어쨌든 나는 바다를 향해 떠났다. 바다는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100리 남짓하였지만 험준한 태백산맥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200리에 가까웠다. 편평족인 내게는 사흘길이 빡빡하였는데도 나는 고집스레 걸어서 갔다. 처음 얼마간 길을 걷는 내 마음은 무거웠다. 사실 길은 누구에게도 유혹할 수 없는 길이었다.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으로 일종의 비장감까지 느꼈던 게 언뜻 기억난다. 그러나 첫 번째 만난 두루번의 주막을 나서면서부터 그런 내 기분은 말끔히 사라졌다. 서둘리 떠나느라 그런 아침 겸해서 마신 술로 얼큰해진 나는 곧 낯선 곳을 향해서 떠나고 있다는 소년적인 형치에 젖고 말았다. 이름 모를 상구비를 돌아 끝없이 이어진 가로길, 백양목의 쓸쓸한 가지들과 거기 걸린 옅은 겨울하늘, 지나가는 차량이 일으키는 먼지 속에 그 산뜻한 가솔린 내음. 나중에 나는 여행을 찬미한 버질의 시고까지 흥얼거렸다. 만약에 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나는 안장 위에서의 인생을 택하겠노라. 그날 하루 나는 정말 유쾌한 여행자였다. 찬바람에 술이 깨기만 하면 시골 주막이건 도로변의 구멍가게건 가리지 않고 돌려 마셨고 마음에 드는 경치가 있으면 땀이 식고 온몸이 어서서할 때까지 앉아 쉬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종종 그림치는 행인은 모두가 나의 좋은 길동무였다. 나는 그들의 행색과 표정이 요구하는 대로 나를 번영시켜 그들을 즐겁게 하고 감격시키고 놀라게 했다. 한 번도 집권해 본 적이 없는 야당의 시골 당원을 만났을 때 나는 대무 주동자로 쫓기는 대학생이 됐다. 쟤네들은 얘기로 그를 감탄시켰고 기억나는 가격한 논문으로 정부의 한심한 농촌 정책을 매도해서 그를 유쾌하게 해주었다. 자기의 거창한 포부와 함께 박윤문이란 쉽게 잊혀지지 않을 이름을 대며 그가 내 이름을 물어봤을 때 나는 슬쩍 그쪽으로 유명한 선배 이름을 대주었다. 헤어지기 앞서 그가 진심으로 자기 집에 하룻밤 묵고 갈 것을 청해왔을 때는 오히려 난처했었다. 나처럼 얼큰한 시골 건달을 만나서는 나도 명동 골목을 누비던 주먹이 되었다. 나는 누구누구 그런 세계에서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과 계보를 대서 그를 위협했고 그들의 유명한 싸움을 목격하거나 직접 거둔 자로서 존경을 받았다. 당시에는 한물간 어떤 뒷골목 소설이 크게 도움이 됐다. 그 우직스러워 보이는 녀석이 직접 내게 주먹을 겨뤄보자고 덤비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시골 교회의 장로도 만났는데 50대의 그 근엄한 농부는 시종 술을 공격하는 것으로 내 말문을 막아버렸다. 구정을 앞두고 기행하는 여군가는 오리쯤을 함께 걸었다. 그녀는 자기가 어떤 도예지 회사의 사무원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한눈에 그녀의 저임과 피로를 알아보았다.
이번 개항길로 눌러앉아 마땅한 혼처라도 구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술집이나 흥던가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도. 당직 건물을 위해 학교로 돌아가는 중등교원, 그와는 소주 한 병을 나눴다. 아들이 올람서 가져온 군용 라이트를 자랑하던 소장수 영감. 다시 말하자면 참으로 유쾌한 여행이었다. 나중에는 나 자신도 뭐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는가를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언덕 위에 조그만 교회당이 서 있는 산모퉁이의 마을에서 날이 저물었다고 해서 내가 우울할 까닭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 후미진 산골에서 고색 창년한 성과 엄유시인을 반기는 영주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따뜻한 손잡아 줄 왕녀를 구하지도 않았다. 지난 몇 개월의 떠돌이 생활로 몸은 조식과 피로에 익숙해졌고 마음도 항움과 고독에는 무뎌져 있었다. 예상대로 그 마을에는 여관 같은 것이 없었다. 무슨 대수인가. 그런 산골 마을은 밤늦도록 어슬렁거리다 보면 어딘가 한 군데 불이 켜진 채 두렁거리는 방이 있게 되어 있고 또 대체로 그 방에서는 동리 젊은이들이 모여 새끼를 꼬거나 내기 하투를 치고 있기 마련이었다. 그런 데서 잠자리를 얻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년에 모국 서너 마를 받는 시골 동장을 찾아가도 마찬가지였다. 이도저도 안 될 때는 동방이나 사이치해관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대개 냉방이기 십상이지만 하룻밤 웅크리고 지내기에는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그 밖에 당시만 해도 주민등록증만 제대로 갖고 있으며 떳떳하게 쉬어갈 수 있는 향군 초소가 그 지방에는 총총히 박혀 있었다. 아무튼 밤늦게 민가에 뛰어들어 돈 내고 사정해야 할 일은 별로 없었다. 그날도 그랬다. 길가 구멍 가게에서 태평스럽게 저녁을 시켜 먹고 마을을 어슬렁거리던 나는 대뜸 검문에 걸리고 말았는데 그게 바로 그 밤의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젊은 전투 경찰과 그날 밤 근무인 2명의 독리 젊은이는 내 신분이 확인되자 이내 친절해졌다. 그들은 자기들의 술 출렴에 나를 깨워 주었고 따뜻한 아랫목을 기꺼이 내게 양보했다. 다음날 내 속에서 서물거리던 일을 제외하면 그들이 내게 베푼 것은 온통 호의뿐이었다. 전날 이것저것 섞어 마신 술로 머리는 지끈거리고 위는 쓰렸지만 이튿날도 유쾌한 기분은 그대로였다. 그 젊은 전투 경찰의 하숙집에서 따뜻한 아침과 해장술까지 대접받은 나는 곧 길을 나섰다. 전날 기껏해야 60리 정도밖에 걷지 않았는데도 발이 약간 부르터 있었다. 썩 못 견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주워들은 대로 내 정거라 바닥에 세탁비누를 깔아 넣었다.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버스들을 여전히 심드렁하게 바라보며 길을 재촉했다. 만약 그날 내가 두 번째 길동무로 그 착백한 폐병쟁이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여행은 적어도 바다까지는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있었으리라. 녀석을 처음 만날 때부터 나는 왠지 창백한 얼굴과 함부로 기른 검고 긴 머리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저 몸이 아파 몇 년째 고향에서 요양 중이라고만 자기를 소개할 때도 어딘가 미심쩍은 데가 있었다. 나는 진작 곱고 흰 녀석의 손과 중지의 커다란 펜혹에 유의했어야 했다. 내가 그 낭패를 당한 것은 아마도 간밤에 술에서 들깬 흐릿한 정신 때문이었다. 나는 잠깐 그를 가늠한 후 또 전날과 같은 짓을 되풀이했다. 녀석에게서 풍기는 무언가 지적이고 사변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나는 대뜸 한 구조자가 되었다. 나는 떠벌리기 시작했다. 성과 인간에 대해, 도덕과 가치에 대해, 그리고 세계와 존재에 대해. 실제로 처음에는 녀석의 얼굴에서도 정날 내가 만났던 여러 길동무들의 얼굴에서와 마찬가지로 감탄의 빛이 떠올랐다. 그걸 확인하고 나는 더욱 열심히 계속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녀석의 표정은 담담해져 갔다. 끝까지 조용히 듣고는 있었지만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몇 분 동안 녀석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것은 분명 일종의 괴물과 조소였다. 녀석의 그런 변화를 곧 알아차린 나는 원인 모를 초조로 더욱 열렬해졌다. 나중에는 어떤 절박함에까지 빠져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책만 골라 그 해설서대로 떠들었다. 끝내 녀석의 얼굴에서 최초의 표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만 내가 참담한 실패를 확인한 것은 녀석과 헤어지고
채 50미터도 못 갔을 때였다. 녀석이 돌아간 상구비 쪽에서 기상한 비명 소리 같은 것을 듣고 나는 놀라 달려가 보았다. 그것은 비명이 아니었다. 참고 참았던 녀석의 웃음소리와 거기에 자극된 기침소리가 함께 어울려 나에게 그렇게 들려왔을 뿐이었다. 녀석은 사모퉁이의 조그만 바위에 기댄 채 그 자지러진 웃음과 같은 기침소리로 그의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런 녀석의 입가와 손바닥에는 몇 점 선혈이 묻어 있었다. 미안하오 콜록콜록. 왠지 웃음이 콜록콜록. 당신이 강의한 철학기로는 콜록, 잘 콜록 들었소. 하이데그는 콜록콜록 잘못 이해되고 콜록 일상 언어 학파는 전혀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콜록콜록콜록. 한참 후에야 나를 알아본 녀석이 간신히 짜낸 말은 그러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때 그 녀석에 대해 강렬한 살일까지 느꼈다. 내 무슨 재주로 그때 참담했던 심정을 표현하랴. 줄에서 떨어진 그 어떤 강대가 나보다 더 비참하였으랴.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달아오른다. 하이데거와 옥스포드 일상언어 학파에 원한을 가지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아직도 나는 그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날의 나머지 길은 참으로 우울해하였다. 바람은 갑자기 몇 배나 차고 날카로워지고 하늘은 무겁고 어둡게 내려앉았다. 내 허망한 방향이 서글퍼지면서 바다가 비로소 실감나는 존재로 다가왔다. 녀석이 한눈에 알아본 것은 바로 내 진정한 모습이었다. 나는 선배들의 신화와 모험을 동경했지만 그들의 이념에는 추출하지 못했다. 내가 처음 그들에게 매혹됐던 것은 그들의 강인한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하려했던 진한 성리의 기억이었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정할 수 없는 힘에 분쇄되고 부인되자 나는 미련 없이 떠났다. 몇 개의 추상적인 이념의 껍질과 가장된 울부만을 품은 채. 다음에 내가 몸담았던 문의 스컬과 탐미의 세계에서도 그랬다. 그때 진실로 내가 추구한 것은 아름다움의 실체였던가 아니었다. 사이비의 것, 촛불 문학의 밤에 낭독한 시 한 줄, 초라한 동인지에 실린 몇십 매의 잡문이 가져다 준 갈채에 취하고 그 너머에 있는 보다 큰 허무형에 갈급했었다. 그래, 그때 나는 10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렇지만 그 또한 탐구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 가슴에 불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이데아의 강이었을까? 아니었다. 3번 아니었다. 소년의 허영심으로 목루주즘의 탁지를 위하여 어줍지 않은 숙녀와 마주 앉은 다방의 찻잔을 위하여 읽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감히 말하였다. 이념은 나를 비판했고 아름다움은 내 접근을 거부했으며 학문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얻기도 전에 가치를 부인했고 근거 없이 절망과 허물을 가장했다. 그리고 끝내는 말초적인 도치와 탐락에 빠져 모든 것을 망쳐버렸을 뿐이었다. 나는 괴로운 상념 속에서 무엇을 좀 먹어야 한다는 것도 술을 마실 것도 모두 잃고 터덜거리며 걸었다. 이미 주위의 변화에는 내 심경에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았다. 몇몇 행일이 지나쳐갔지만 나는 그들도 못 본 척했다. 분명 인상적이어야 했을 그 사람과의 첫 대면을 그렇게 무감동하게 받아들인 게 된 것도 아마 내 괴로운 상념 탓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나는 조그만 개울을 따라 뚫린 가로길을 걷고 있었는데 문득 그 개울가에서 피어오르는 한 가닥 모닥불의 연기가 내 시선을 끌었다. 누군가가 그 모닥불 곁에서 뭘 열심히 갈고 있었다. 그 곁에는 멜빵이 달린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열린 뚜껑을 통해 상자 벽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칼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몇 종류의 숫돌과 조그만 그라인드는 모닥불 곁에 나와 있었다. 내가 서너 발자국 거리로 접근했을 때 마침 그 노인은 고개를 들어 갈든 칼날을 살폈다. 얼핏 노인 같아 보였지만 생각보다 낡은 편이 아니었다. 칼날은 새파랗게 빛을 품고 있었다. 부칼과 비슷한 형태였는데 어느 것보다는 배가 좁고 끝이 예리했다. 칼날을 찬찬히 살피던 그는
이어 접근하는 나를 쏘아보았다. 언뜻 지나쳐가는 눈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늘하게 가슴을 찌르는 데가 있었다. 마치 그의 손에 들린 칼날처럼 깊게 수련진 그 얼굴에도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원한과 살기가 서려 있었다. 퍼뜩 정신이 든 나는 어느새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평범한 칼갈이 노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새로 골라 내어 갈고 있는 칼도 약간 녹이 스르슬 뿐 허니볼 수 있는 부엌칼이었다. 갑작스러운 호기심으로 발길을 멈추었던 나는 이내 멋쩍게 그곳을 떠났다. 거기서 10리 가까이나 그런 후에야 나는 그 호기심의 원인을 찾아냈다. 이런 산골에는 그의 집집마다 숫돌이 있다는 거, 따라서 그와 같이 직업적인 칼갈이는 필요치 않으며 더구나 추운 겨울가에 무덕불을 피우고 얼음 깬 물로 칼을 갈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날이 저물어오고 멀리엔 낯설기만 한 와이면이 저녁 연기에 쌓인 채 지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끝! 이제 여기까지 읽고 다음은 내일 읽을 겁니다. 야, 그러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좋은 문장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그날의 나머지 길은 참으로 우울하였다. 바람은 갑자기 몇 배나 차고 날카로워지고 하늘은 무겁고 어둡게 내려앉았다. 이런 문장도 재밌고 몇 가지 문장이 재밌는 게 많아요. 나머지는 또 내일 읽어보겠습니다. 모두들 안녕.